제 아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날 밤 택시에 탄 승객은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천천히 돌고 있었죠. 겨울바람이 차창을 때리고 있었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손님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새벽마다 습관처럼 거리를 돌고 있었거든요. 아내 미연이가 사라진 이후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운전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더라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죠.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그녀가 말없이 타고는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 조용한 동작마저도 왠지 익숙했죠. 마치 수천 번도 더 본 것 같은. 차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하게 목적지를 말했어요. 상계오동 대형마트 자리요. 지금은 공원이라면서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미연이가 사라진 자리였거든요. 2015년 2월 상계동 대형마트가 무너졌고 그 안에서 일하던 미연이는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사망 처리됐고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간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잔잔했고 거리엔 우리 차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요?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눈, 그 인중, 그 턱선. 미연이와 바로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녀는 거울 속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즘 머릿속이 흐릿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미연이가 맞다면 왜 제 이름을, 제 얼굴을 모르는 걸까요? 그저 말투 하나하나, 눈동자 움직임 하나까지도 미연이 그대로인데요.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핸들 위 손에는 땀이 배어들었어요. 룸미러 속 그녀를 몰래 보며 그때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녀를 떠올렸죠. 출근하던 아침 현관 앞에서 웃던 그 모습. 지금 그 눈빛이 그대로 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니대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죠. 겨울은 늘 외롭죠. 그 대답 그녀다운 말투였어요. 미연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그녀는 지금 내 뒤에 있어요. 하지만 10년을 함께했던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마주한 듯한 그 거리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저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우리는 말없이 상계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 눈이 마치 제 기억을 덮는 것처럼 조용히 차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춘 순간 그녀가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작은 향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톡 뿌리는 순간 그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샤넬 넘버. 미연이가 생전에 딱 하나만 쓰던 향수. 그 향이 제 택시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차는 계속 상계동을 향해 달렸고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연아, 나야. 조민수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그 향수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연이의 향수였어요. 2015년 2월 17일.
그날 아침의 공기까지도 기억나요. 하얀 입김이 유리창에 맺혔고 주방에서는 미역국 끓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침이 내가 미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라는 걸요. 그날도 미연이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화장품 매장에 나가야 한다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작은 가방을 정리하더군요. 저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 씨, 오늘 저녁엔 순두부찌개 어때요? 비가 온다니까. 저녁에 따뜻하게 먹자고요.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어요. 저는 신문을 덮으며 웃었죠. 오늘도 늦게 들어오지 말고 어제처럼 서비스하느라 또 잡혀 있지 말고요. 아이 참, 손님한테 웃는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미연이는 그렇게 웃으며 제 목덜미에 수건을 툭 얹었죠. 늘 하던 익숙한 장난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미연이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평소엔 다녀올게요 하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신발끈을 매던 손이 조금 떨렸어요. 민수 씨, 괜히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가슴이 콱 막힌다고 할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무슨 또 드라마 봤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요. 순두부찌개 기다릴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 그게 그렇게 깊은 작별의 눈빛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그게 정말 끝이었어요.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택시 정비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휴게실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죠. 서울 상계동 대형마트 붕괴, 수십 명 매몰 우려. 그 속보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두 눈을 문지르며 다시 봤어요. 대형마트 붕괴. 맞았어요. 미연이가 근무하던 그곳, 그날 아침 가방 챙겨 나갔던 바로 그곳. 미연아, 전화 받아봐, 제발. 제발 받아줘. 공중전화기 앞에서 손이 떨리고 휴대폰 메시지를 쉬지 않고 계속 보냈어요. 지금 뉴스 봤으니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뛰듯 달려간 상계동. 하지만 거긴 건물 잔해뿐이었어요. 하얀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경찰줄 넘어 구조대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미연이는 없었어요. 미연아, 그날 왜 그랬어? 왜 그 눈빛을? 며칠 뒤 미연이는 결국 사망 추정 실종자로 처리됐어요. 유골도 유품도 찾지 못했고 우린 작은 위패 하나로 그녀를 떠나보냈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내 택시에 타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대로. 상계 5동 사거리에 다다를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기사님,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놀랐죠. 그 길은 미연이가 평소 자주 다니던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은 제가 몇 년 전에 미연이를 기리며 만들었던 소공원 옆이었어요. 이 길 잘 아시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우회전? 아니, 좌회전이었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말이 머리를 쾅 때렸어요. 그때도 그랬다. 그건 그녀가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무의식 중에라도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야. 차는 그녀가 말한 방향대로 우회전했습니다. 공원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근처 이상하게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하얀 승합차가 지나갔어요. 순간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며 그 차를 쳐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혹은 과거에서 튀어나온 기억에 찔린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런 차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려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차 하나에도 그녀는 무언가의 잔상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말하고 싶었어요. 미연아, 나야. 조민수야.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건드리면 그녀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신호 대기 중 그녀가 가방을 매만지다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운전석을 살짝 돌려 몸을 기울여 그것을 집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열쇠고리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줬던 그것. 금속에 조그맣게 새겨진 이니셜. KMI&JMS. 2005년 5월 12일. 미연이의 이름과 제 이름,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짜. 이거 꽤 오래된 열쇠고리네요. 이게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연아. 넌 모르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시간에서 온 거야.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민수 씨라는 분을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 그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제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입에 올린 그 순간부터 차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함께 달리고 있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나의 이름. 하지만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뭔가를 얘기해 버리면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어요. 차는 천천히 대형마트가 있었던 자리 근처로 향하고 있었고 이젠 공원처럼 꾸며진 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머리가 어지럽고 뭔가 막 떠오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차를 세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작게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새벽에도 진료를 해서 바로 옆이니까 진찰 받아보시죠. 그렇게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상계동 모퉁이에 있는 24시간 개인 병원. 예전부터 야간 진료를 받는 이들이 종종 찾던 곳이었죠. 병원은 조용했지만 접수 창구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대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곤한 얼굴의 의사 한 명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증이 아니라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머릿속에 울리는 것 같아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신체 반응일 수 있다는 말을 남겼죠. 그때였어요. 접수 창구 쪽에 있던 간호사가 저희를 한참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이분 예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혼자 걸어 들어오셔서 계속 머리가 울린다. 누가 날 부른 것 같다고. 당시엔 이름도 못 말씀하셨고 신분증도 없으셔서 저희가 보호소 연계를 고려했거든요. 정말 저 여기에 왔었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뒤편 파일을 열어 오래된 종이 차트를 꺼내왔어요. 그 기록은 간단했지만 특이사항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그녀가 차트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 기억 상실 증세 보임. 계속 민수 씨라는 이름만 반복함.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차트를 덮으며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그 어떤 말과 소리도 없이 흘렸죠. 미연아. 그날도 넌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 이름을 불렀던 거야. 의사는 진통제와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고 잠깐 휴게실에서 머물다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익숙한 장소, 어색하지 않은 말들이 전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 당장 넌 미연이야. 내 아내였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심코 옷깃을 정리하다 손목에서 은빛 팔찌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팔찌 안쪽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연민수. 2005년 5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에 올랐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창가에 고개를 기대고 마치 저 멀리에 무언가를 보듯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이제 막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엔 아무런 빛도 들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는 쌀쌀했고 차 안의 히터 바람조차 그녀의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말해볼까?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하지 않을까? 넌 미연이야. 내 아내야.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를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는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을 이어가듯 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날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건 기억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반응했어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처음으로 저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름이 미연이에요. 김미연. 10년 전 대형마트 사고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 택시에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만요. 제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그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미연아. 나야, 조민수야. 나 널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미연아, 안 돼. 거기 위험해. 제발 잠깐만. 저도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녀는 파란 신호등을 건너 좁은 골목 안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아 달렸습니다.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골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아직 2000년대 초반 분위기가 남아있는 길이었죠. 가로등도 꺼진 채 햇빛이 천천히 그늘을 밀어내고 있었고요. 한참을 달려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몰아쉬며 발을 멈췄고 갑자기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놓친 건가? 그녀를 찾던 마지막 희망을 놓친 그 순간 무언가 발끝에 밝혔습니다. 허리를 숙여보니 작은 손수건 하나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흰색 천 모서리에 조그맣게 수놓인 글씨 KMI 2005년 5월 12일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우산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하던 날 그녀가 나를 보고 처음 웃어줬던 날 손수건을 손에 꼭 쥐자 그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그녀의 손글씨 민수 씨, 당신이 누군지 조금씩 기억이 나요.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면 제가 다시 무너질까 봐서요. 나는 손수건과 메모를 품에 넣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몇 줄이 10년 동안 차가웠던 내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조용히 울렸어요.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기판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아이들 등교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엔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그리고 문자 한 통.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민수 씨,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내 앞에서 또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분명 나에게 사인을 남겼습니다. 민수 씨,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미연이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바로 택시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함께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동료 기사들이 있었죠. 혹시 며칠 전쯤에 여자분 택시에 탔던 거 못 보셨나요? 사진을 보여주자 한 선배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태웠었어. 그 여자 조금 뭔가 이상했어. 한참을 상계동 여기저기를 돌더라고. 어디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공원 옆 벤치에 내려달라며. 미연아, 그날도 나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그곳들을 일부러 돌아보고 있었던 거였어.
바로 공원으로 향했어요. 대형마트 자리. 이젠 아이들이 노는 잔디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공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한 노숙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며칠 전 혹시 이 여자 여기 있었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여기 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벤치 끝에 앉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혹시 무슨 말을 하거나 기억에 남는 행동이 있었나요? 노숙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가끔씩 중얼거렸어요. 왜 자꾸 그 이름이 들리지? 왜 내 머릿속에 그 얼굴이 있는 거지? 민수 씨 하면서요. 그 이름을. 미연이는 매일 여기서 혼자 앉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날 밤 미연이가 며칠 머물렀다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상계시장 뒤편 오래된 건물 3층. 관리실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죠. 아, 그분 이름도 안 말하고 현금으로 며칠만 묵겠다고 했죠. 밤마다 뭔가를 적거나 낡은 신문을 계속 읽고 계셨고요. 그녀의 방 안에는 창문 틈에 잘 접힌 종이 몇 개가 있었고 벽에 붙은 작은 사진 조각들. 다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중 한 장엔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상 위엔 작은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미연아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날 끌고 가요. 내가 도망쳐도 자꾸 따라와요. 그녀는 매일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려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카세트를 조심스럽게 챙겨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자주 앉아 있었다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가슴에 품었던 그 작은 손수건, 그녀가 남긴 메모와 음성 속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벤치에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손수건 안쪽에는 또 다른 작은 종이가 숨어 있었어요. 민수 씨, 당신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잊었는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다면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10년의 고통, 잃어버린 기억과의 싸움. 그 속에서도 날 기억하려 했던 노력.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민수 기사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가 민수 씨를 찾고 있어요. 공원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요. 계속 민수 씨, 그 이름만 반복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붙잡은 채 숨을 삼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공원 반대편 버스 정류장입니다. 회색 코트에 단발머리. 그 여자가 계속 민수 씨라고 부르세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미연이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어요. 택시를 돌려 공원 반대편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고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작은 입술로 중얼거리듯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한 발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멈춘 듯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아 나야. 조민수야.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손에서 작은 수첩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만요. 당신 너무 낯설어요. 그 이름은 익숙한데 얼굴은 너무 낯설다고요. 미연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녀는 울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올까봐 사실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날 게 뭐가 있어? 그날 그 대형 마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날 미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마주보던 두 사람 사이로 출근 버스가 한 대 지나갔고 그 바람에 그녀의 가방이 툭 열리며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에게 주려고 썼던 편지예요. 붕괴 사고 당일 아침에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죠.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저도 알아요. 당신이 말은 안 해도 내가 옆에서 다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우리 결혼했던 카페, 거기서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웃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요. 그날 그 편지를 전하려고 미연이는 퇴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대형마트는 무너졌고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죠. 미연아, 넌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넌 나를 만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미연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떨림이 멈춰 있었어요. 햇살이 둘 사이를 감싸며 정류장 유리벽에 반사되어 비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연이의 가방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종이 뭉치가 흘러나왔어요. 그 안엔 이름도 없는 병원 기록지 한 장. 환자명 신원불상 여성. 발견 장소 전주 인근 야산 외곽도로. 발견 시점 2016년 5월 7일. 2016년. 그럼 미연이는 붕괴 사고 직후 바로 발견된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 걸까요? 정류장에서 미연이와 헤어진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돌아왔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10년, 특히 사고 후 첫 1년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졌던 병원 기록지였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전주행 첫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실종되었던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후 야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1년, 그 시간 동안 미연이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전주에 도착하자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 택시로 30분쯤 떨어진 산자락 마을. 진입로도 좁고 도로는 군데군데 패여 있었죠. 그곳엔 오래된 초가집 몇 채와 비닐하우스 몇 동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그중 한 집 앞 평상에서 쉬는 중년 남성이 고추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2016년 봄에 근처 야산에서 신원불상 여성을 발견하셨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 남성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분 가족인가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낡은 마루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비가 막 쏟아졌어요. 산 아래 계곡 옆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죠. 긴 코트 하나만 덮고 이름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사람 눈빛이 멀쩡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없더군요. 이름을 물어도 모르고 나이를 물어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도 매일 밤 종이약을 접었어요. 그리고 계속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더군요. 민수 씨라고 했나?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년 남성 이창술 씨는 미연이를 딸처럼 보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죠. 그는 딸을 잃은 상처를 미연이에게 투영하며 그녀에게 은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어요. 은지라고 불렀어요. 내 딸 이름이었죠. 이상하리만치 잘 따랐어요. 매일 마당에서 빨래 개고 밤마다 별 보고 종이약 접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나는 그의 집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이가 머물렀던 방. 그 방엔 묵은 꽃무늬 이불, 그리고 창가에 쌓인 종이약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로 접은 학 수십 개. 그중 가장 아래 깔린 종이약 한 마리의 배 안에는 연필로 써내려간 글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민수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미연아, 넌 여기에 있었구나.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누군가의 딸이 되어 다시 살아가려 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젠 내가 지켜줄게라고 다짐했죠. 이창술 씨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벽에 종이를 하나 붙여놨더군요. 그는 낡은 벽 한편에 작은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창문 앞에서 웃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써있는 글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녀는 기억을 잃었어도 사랑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거죠. 전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연이가 그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미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연아, 만나자.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아.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강물이 주황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미연아.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날 아침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도. 왜 불안했어? 사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당신이 저를 찾아 헤매는 꿈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지를 썼던 거예요. 뭔가 마지막 인사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넌 죽지 않았어. 여기 살아서 내 옆에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미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민수 씨, 제가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게 되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수 씨 하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주 산골에서 이창술 아저씨를 만났던 거고요. 그분이 진짜 친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은지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집안일도 가르쳐주시고. 하지만 저는 계속 민수 씨가 생각났어요. 이름만 기억날 뿐이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일 종이약을 접으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미연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런데 그때 미연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그런데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대형마트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더 혼란스러웠고 더 화가 났었어요. 누구였는데? 미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형이었어요. 조민철 씨.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요? 형이 왜 거기에? 형은 그날 아침 대형마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당신을 떠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형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그래서 그날 편지도 원래는 이별 편지였던 거예요. 형 때문에 화가 난 채로 쓴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그런 일을? 왜 형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죠? 미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면서 알게 됐어요. 형은 저를 좋아했었대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하지만 당신이 먼저 저에게 고백했고 형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 했던 거고요. 그 순간 10년 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미연이를 찾는 걸 방해했는지, 왜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는지, 왜 미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날 대형 마트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형은 진짜로는 안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형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오해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화분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함께 키우다 죽었던 장미꽃을 다시 심기 위해서였죠. 흙을 덮고 물을 붓고 한 송이씩 조심스레 뿌리를 만지며 미연이가 웃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피어날까? 천천히. 우리처럼 천천히 다시 피겠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형이 갑자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연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겠더라. 그날 형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미연이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연이는 형을 용서했어요.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소용없다고, 오히려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민수 씨, 사실 제가 기억을 잃은 뒤 누군가와 짧은 시간 함께 지낸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천천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춘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같이 지낸 사람? 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 이름도 나이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전북 고창 근처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 한 목장 근처에서 중년 남자분이 저를 데려가셨죠. 그녀는 잠깐 눈을 감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이혼한 뒤 홀로 살던 분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챙겨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질투인지 상실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그녀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온 나는 그 시간을 혼자 견뎠는데 미연이는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 어떤 사이였어요? 미연이는 숨을 들이쉬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감정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계속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민수 씨. 그 이름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에게도 미안했고 그보다 그 이름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사랑했던 그 미연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연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말 안 하고 숨겼다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당신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 다시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내가 너무 작아졌었나 봐. 당신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내가 이제 와서 괜히 질투를 따지다니. 미연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다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도 없이 흐린 하늘. 하지만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선 배 한 척이 느리게 떠가고 있었죠.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건 기억보다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용기 매일 내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커피는 당신이 타요. 설탕 2스푼으로. 그리고 그날 새벽, 우린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헤어졌던 그 집,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되었어요. 그 후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이는 커피를 타고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가끔 그 카페에 택시 동료들이 놀러 와요. 그리고 새벽에 택시에서 만났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미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서로에게 말하면서요. 어느 날 미연이가 카페 벽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그 안에는 전주에서 가져온 그 글귀가 적혀 있었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글귀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그리움을 안고서요. 어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아주머니는 가출한 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미연이와 저는 조용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겨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창술 아저씨가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미연이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미연이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은지야,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저씨는 미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웠다고, 미연이를 잘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우리는 아저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이었죠.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연이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 안에는 미연이가 전주에서 접었던 종이학들이 들어 있었어요. 너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가져가거라. 그리고 언제든 고향 생각나면 놀러 와라. 미연이는 울면서 아저씨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10년 전 우리는 갑작스레 서로를 잃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어요. 이창술 아저씨처럼, 고창의 그 분처럼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사랑이요. 조민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기다림이 나를 다시 나로 만들어줬어요. 이젠 우리 기억보다 온기로 살아가요. 과거보다 미래로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문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그리움을 안고서요. 어제는 젊은 부부가 왔어요. 남편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는데 부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연이와 저는 깨달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때때로 기억을 잊는 것보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때론 지치고 멀어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 끝에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걸 품어주는 따뜻한 용서.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미연이와 민수는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으로 다시 이어졌고,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이제서야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도 이름은 잊혀졌지만 마음만은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어디선가 그 사람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리고 언젠가 정말 기적 같은 재해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재해가 새벽 택시 안에서든 카페 한 모퉁이에서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든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봄이 기억보다 따뜻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진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